총선 상황 전체를 진두지휘한 분입니다. 영등포 을에서 4선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김민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 영등포 저희도 현장 취재 갔었지만 그 사거리가 이렇게 가득 메워질 정도로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던 그런 선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상 이번 선거 총지휘하신 거예요. 선거 상황을.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예. 예. 이번 선거 결과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감사하고 또 아쉽고 그렇죠. 뭐 감사하다는 것은 이제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의석을 주셨잖아요. 네.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대표하고 나눈 적이 있는데 네. 이번에 우리가 목표를 151석 단독 과반을 잡았고 네. 또 그렇게 말씀드렸고 예. 혹 그것이 안 되더라도 한 석이라도 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말씀을 그렇게 드리면서도 네. 속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상황이 혹시 좀 나아지더라도 네. 계속 그렇게 절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어쩌면 더 주실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제 그렇지만은 네. 절제력을 갖고 예. 제가 농반 진반 이 대표님한테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네. 어쩌면 결과는 우리가 깜짝 놀라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네. 이제 그 기대가 있었던 거죠. 기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실제로 저희의 노력을 넘는 그런 결과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근데 또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아주 강하게 표시도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네. 참 아쉽다. 특히 몇몇 여기는 꼭 지켰어야 되는데 네. 놓친데라고 평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도 여길 지켜야 되는데 하고 예. 마지막에 신경도 더 썼는데 놓친 곳들이 예. 뭐 수도권이나 이건 다른데 약간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역도 그렇고 네, 네, 네. 특히나 이제 PK나 낙동강 벨트 같은 네. 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양자가 다 교차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감사하고 아쉽고 근데 그 모든 거를 통틀으면 무겁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중하게 느끼죠. 네. 결과를. 네,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이제 뭐 동작을 도본갑, 뭐 PK 이 지역은 뭐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31.28% 문어 등극하셨어요. 본 투표는 또 못 마셨잖아요. 인간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그래도 투표율이 최역대 3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67% 총선으로는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사실은 투표율을 71%는 굉장히 저희가 세게 불렀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굉장히 세게 불렀던 거고 그렇지만은 그 정도로 견인이 돼서 투표율도 최대한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네. 한편으로 근데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끝난 뒤에 이제 일부 몇몇 분들이 다음부터는 네. 사전 투표를 너무 강조하지 않으면 어떠냐. 예. 사전 투표의 강조가 예. 오히려 이제 너무 어떤 상대방에게 견제 심리 같은 거를 줄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준 분도 계셔요.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이거는 전 민주 진보 세력이 좀 결집하나 보다 해서 오히려 이제 상대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제 오늘 한두 분한테 듣기도 했는데 네. 하여간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사전 투표라는 것이 네. 사실 네이밍만 이름만 사전이냐 본이냐의 문제지 네. 투표를 사흘에 걸쳐서 하는 그렇습니다. 제도가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점은 우리 투표율이라든가 정치 참여에 큰 도움이 됐다고 보고 네. 자연 증가도 해갈 것이다. 그리고 더 크게 보면은 투표율 자체를 높이기 위한 네.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주권자 민주주의 확대라는 네. 점에서 외국은 그런 투표율을 높이는 제도가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그것도 고민을 좀 꼭 제도가 아니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단 하나가 들고요. 네.
말씀처럼 본투표율도 그래도 비교적 높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뭐 동작을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무려 6번 반을 가시고 굉장히 신한일전 이러면서 예. 굉장히 주력했던 지역이고 도봉갑 같은 지역은 사실은 그동안 민주당의 굉장히 텃밭으로 알려진 지역이었고 화성을 같은 경우에도 그 초반 판세는 공영훈 후보가 굉장히 한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이기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조금 왜 이랬을까? 마포 갑구도 원래 노웅래 의원이 지금 현역인 지역인데 여기도 예, 이제 그 교정론을 각각을 넣은 거죠.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은 네. 다 나름 이유는 있어요. 사실은 동작은 네, 굉장히 이제 대표가 그렇게 여러 번 갈 만큼 우리가 본인 지역구보다 많이 갔다고 네. 얘기할 만큼 많이 간 거 쉬어서 네, 실제 우리가 꼭 이기고 싶었던 데 기도하고 근데 사실은 선거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원희룡, 나경원 두 사람이 두 분이 명색이 공동선대위원장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 자신이 원마이크로 독점을 했던 면도 있지만 네, 두 사람이 사실은 전혀 선거 전에 못 뛴 거예요. 맞습니다. 원희룡은 그 해당 지역에 묶여서 그랬고 네, 나경원 후보도 후보도 그렇고. 예, 어지간했다면은 예. 초반에 워낙 강세라고 평이 있었기 때문에 좀 움직일 수 있었는데 네, 발이 딱 묶여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효과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건 실제로 이 대표님하고도 그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네. 전혀 못 움직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원희룡, 나경원 발이 묶인 상황. 발이 사실은 묶여서. 이재명 발을 묶으려고 시작한 선거인데 저쪽에서 실제로는 원희룡, 나경원 발이 묶인 거예요. 예, 그런데다가 한동훈 위원장 자신이 원희룡, 나경원에게 특별히 마이크를 주려는 생각도 없었긴 하지만 예, 예. 그랬다 하더라도 발이 묶였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마이크 줄 생각이 없었고 네, 그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동작은 사실은 나경원 의원이 떨어진 이후에 스킨십을 오래 해서 네, 네. 어떤 전체의 바람과 상관없이 그래도 경쟁력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지역이라는 거를 우리가 사실 무시하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그런 바람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한 후보를 깨기가 쉽지 네. 않은 면이 있잖아요. 동정심이라는 게 예. 하나가 있고 강북은 사실 참 아쉬웠긴 한데 제가 끝난 뒤에 좀 이렇게 복귀를 해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네, 수도권 특히 서울에 나왔던 국민의힘 후보 중에 네. 그쪽 후보가 이번에 당선자가 선거운동을 비교적 열심히 하기도 하고 지역 연구도 상당히 있고 네. 그런 후보도만요. 네, 맞아요. 4대째 살았다고 하고 예. 굉장히 아주 로우키로 딱 해서 예. 선거운동을 하면서 한 번 지난번에 지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 딱 이런 경우들은 지역 밀착 예. 기반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걸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거든요. 지역구 선거라는 거는 네. 후보에 대한 선택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지금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는 건 대전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잘했으면 좋았겠다는 걸 전제해놓고 우리가 네. 변명이 아니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는 건데 강북이 그렇고 네. 세 번째로 마포 같은 경우는 저도 마포를 조금 의외로 봤는데 네. 사후에 제가 들어보니까 네. 정청래 최고 바로 옆 지역이잖아요. 예.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그 지역의 변화가 유권자 구성의 변화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조직적으로도 조금 많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그러니까 오히려 바로 인접구인 정청래 의원이 네. 그렇게 진단을 할 정도면은 의외로 거기가 처음부터 누가 가도 쉽지 만만치 않은 지역이었다라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아는 입장에서는 그런 네, 분석을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그렇구나 하고 느꼈고 네. 화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쉽죠. 화성이 어찌 보면은 수도권 전체에서 야권 성향으로서는 가장 좋은 선거구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네, 네. 좋은 곳이었고 실제로 일관되게 리드를 주지
하던 지역이잖아요. 네. 그 점은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암만 해도 우리 후보가 여러 가지 시비에 휘말렸던 것도 있고 그 틈을 잘 파고들었고 또 이준석 그 대표의 개인기가 워낙에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사후에 선거를 좀 복기를 해봤어요. 봤더니 네네네. 그 자필 그러니까 대선 때 썼던 그런 네, 그 편지. 자기가 써먹으려고 했던 꾀주머니를 자기 선거에 자기 꾀주를 다 쓴 거예요. 그래서 필편지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또 마침 이원욱 의원의 지역을 물려받은 셈이 돼서 네네. 이원욱 의원의 지역 공약이 아주 디테일을 그대로 다 받아서 쓸 수 있었던 네. 프리미엄이 있었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이 맞아 떨어져서 예. 사실은 저희도 선거 막판에 네. 한 일주일 사이에 화성이 좀 쭉 이렇게 추격을 다한다 네. 하는 체감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방법을 좀 취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후보의 시비가 있었던 데다가 대표가 그게 이제 가면은 그 결집력 때문에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대표가 이미 일정이 마지막에 꼭 차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인접 지역의 의원들의 지원 유세도 검토를 했었는데 다 지금 그래서 그런 하여간 그런데 요 해당 지역들은 네. 딱 예를 든 해당 지역들은 예. 그런 다 각각의 지역구의 특성이라는 게 알겠습니다. 벌써 15분이 지나서 저희에게 네, 네. 남은 시간이 14분밖에 네, 남지 네, 않아서 네. 조금 속도감 있게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우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영수회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어제 직접 메시지는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좀 나서야 되는데 비서실장 통해서 대독한 내용은 뭐 국정쇄신하겠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진 사의 표명했는데 안보실 빼고 정책실 빼고 그리고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도 불투명. 뭐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식으로 보면은 본인이 사과하고 본인이 설명하고 본인이 변화를 얘기하고 그 전면 쇄신을 하고 그게 이제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상식대로 안 해와서 이런 결과가 났고 네. 여전히 상식대로 안 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더 높은 것 같다. 뭐 지금 이 정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김재섭 당선인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만남은 선택이 아니다. 당위다. 여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위가 아니고요. 네. 그냥 보통 상식이면은 그러니까 제정신이면은 제정신이. 예,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 예. 복잡하게 그걸 무슨 뭐 어마어마한 정무적인 선택을 하고 뭐 이럴 사안이 아니잖아요. 네. 혹시 대통령실에서 만나자거나 뭐 지금 벌써 사흘째입니다. 수목금 사흘째인데 만나자거나 뭐 회담을 제의하거나 이런 소식이 있습니까? 대통령실로부터 그 어떤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현재 당직 체계에 있지는 않으니까. 네. 근데 뭐 대표나 대표 비서실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예, 전달이 안 상황이겠죠? 됐겠죠. 예. 많은 국민들이 좀 이번에 사실 범야 192석입니다. 어마어마한 심판 여론이 작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의 기조나 태도를 바꾸지 않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번에 이제 사실상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까지 포함해서 네. 계산을 하면은 192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거부권을 네. 거부권이라든가 무슨 탄핵이라든가 개헌이라든가 하는 소위 마지노선 예. 대통령 권력의 마지노선에 8석의 여지를 남겨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 8석의 여지라는 것은 기본적인 국민의 판단은 섰는데 야당의 힘도 줬는데 네. 그 마지막 어떤 회심의 여지를 예. 예. 최소한 8석으로 주신 거예요, 국민들이. 최소한 정부 여당 내에서의 비교적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네. 아 이거
이건 너무하지 않아? 라고 마음이 돌아서면은 그러면 너네는 그냥 무너진다. 라는 네. 그런 여지를 남겨주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선거 다음 날부터 이어서 어떤 대통령이 보이는 여러 가지 메시지, 네.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그런 회심이 시작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어디서 제가 얼핏 보니까 임기단- 일단 안 바뀐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예, 안 바뀐다고 보고 재밌는 얘기를 했죠. 뭐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 했더니 임기가 3년 남은 거 확실하냐라고 이제 오히려 반문하면서 사실상 임기 단축, 개헌 가능성 뭐 이런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22대 국회 아직 개원은 안 했지만 들어가면 세게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보수 정당 출신들이 먼저 이게 하고 있는 참 거 아닌가? 비극적인 건데요. 네, 통상적인 과거의 대통령이나 이 정부 여당은 네, 권력은 어떤 국정 기조가 있을 때 그것이 잘못되면은 그것의 변화를 하고 네, 그 이유는 주로 철학이나 노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면 변화하기도 하는데 네, 이 정부의 국정 기조는 대부분이 네, 대통령 및 그 가족의 비리 문제를 버티느냐 아니냐라는 방탄 권력에 본질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소위 기조가 바뀐다고 하는 순간 네, 또는 국민이 원하는 것으로 태세를 바꾼다고 하는 순간 그냥 죽는다라는 식의 어떤 생각이 있어서 못 네. 바꾸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만약에 정말 이대로 그렇게 해서 무조건 버텨내겠다라는 네. 식으로 가는 거라면은 예. 참 곤란한 상황인데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합치면 175석입니다. 네. 근데 그중에 이 나머지 비례 연합정당은 다 해산을 하게 되는 건가요? 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175석하고 그 조국혁신당이 12석을 했는데요. 함께 뭐 연대하는 뭐 공동교섭단체 구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좀 검토 중이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민주당이 뭐 함께 공동교섭단체를 할 일은 없죠. 민주당은 뭐 예. 이미 그 나머지는 글쎄 아직 뭐 전혀 선거 끝난 이후에 논의를 해본 바도 없고 네. 그다음에 일단은 조국혁신당 자체가 현재로서는 10석을 넘어서 네. 법안 발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요건은 갖췄지만은 네. 나머지는 사실은 뭐 숫자로서 더 어떤 실질적인 네. 뭐를 하기 위한 상황은 안 되잖아요. 네.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조국혁신당 12석이라는 결과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10석을 기대했고 그리고 이제 더 높게 중간에 여론조사도 나왔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민주당 민주연합이 14석, 네. 12석 이렇게 된 네,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약간 조정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어쨌든 그 자체가 그 굉장히 그 지지를 받은 것이니까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네. 그 사실 조국혁신당도 12석이기 때문에 뭐 법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교섭단체가 되려면 8석이 부족한 네,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교섭단체는 어렵다고 봐야죠. 네. 근데 그 그러니까 교섭단체 구성을 좀 낮추자라는 제안을 지난번에.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 여러 가지 그 주된 적이는 아니었고요. 그때 이제 제가 뭐 몇 가지 정책 제안이 그때 주된 게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그때도 기자분들이 질문을 하기에 네. 좀 일반론적인 것이다. 당내 이제 연구원 등에서 얘기 토론됐던 중에 하나 일반론적인 건데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그 이후로 뭐 구체적인 숫자나 이런 거를 뭐 논의하거나 그렇지는 않는 상황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사실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우군이자 견제자인 셈인가요? 어제 이제 MBC 그
뉴스데스크에 이제 질문이 이렇게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갔는데요. 큰 대의에서 민주당과 함께할 의지가 상당히 있는 걸로 이제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조 연대와 대표가 그렇게 예. 그건 뭐 이미 시작할 때부터도 그렇고 네. 지지층도 또 그렇게 인식을 하고 기대하고 있고 네.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보수 정당 쪽에서 바라보는 것은 사실상 같은 정당 아니냐. 그리고 뭐 사실 당내에 있는 친문들이 조국혁신당으로 건너가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들도 하던데 그런 가능성이 실제 있습니까? 글쎄요, 뭐 그럴 가능성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예. 뭐 정치인들의 각각 고유한 선택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민주당이라는 큰 어떤 일시적이지 않은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예. 일시적이지 않은 역사적 뿌리와 본진인데 여기서 뭐 지역이든 비례든 그 기반에 당선된 분들이 어떤 이유로도 이렇게 옮겨가는 것은 좀 그건 현실성은 없다고 봐야 현실성은 되겠죠. 없다. 예. 비현실적이다. 알겠습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일단 4월 3일 일부로 최상병 특검법이 부회에 자동 부의되어 네. 있는 상태이고 이것에 대한 의결 절차를 밟는 거죠. 21대 국회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밟는 것이 좋겠다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현재 홍익표 원내대표가 네. 그 지도부에서 해야 되고 네. 또 현재 이번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이 다 또 움직여야 되는 거긴 한데 네. 뭐 경우에 따라 공천이 안 된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를 구성하고 요걸 제기했던 현재의 민주당 21대 의원들이 네. 이것을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막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안 할 분들은 저는 없다고 거의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안 되면 22대라도 다시 해야 될 일이지만은 굳이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일단 만약에 대통령이 또 통과가 된다면 또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글쎄요. 지금 뭐 이제 그 거부권 이제 행사하고 이딴 거 하지 말라고 이번에 결과를 낸 건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식선에서 정부 여당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할 그 여지에 과연 최상병 특검 같은 것을 거부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은 상식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네. 실제 이제 특검이 만약에 거부권 행사를 안 돼서 특검이 이제 시행이 된다면 대통령도 수사 대상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사실 결과는 뭐 예단하기 어려운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번 총선 이후 올 연말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전국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전국 전망은 뭐 지금 하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봐서는 일단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만 하고 싶고요. 안 네. 변한다고 우리가 지금 굳이 예단할 필요는 없으니까.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현추원 갔다 오다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스마트, 스피디, 스트롱 순서를 바꿔봐야 되겠네요. 스트롱, 스피디, 스마트, 예. 스트롱, 스마트, 스피디. 예. 그게 맞겠네. 예. 일단은 스트롱 강하게 예. 또 스피디하게 예. 빠르게. 속도감 있고 예. 또 스마트 지혜롭게. 예. 근데 거기서 스트롱이라는 것은 꼭 뭐 민주당이 힘을 쓴다 이런 것보다도 이번에 민주당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국민의 힘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국민의 네. 뜻이 어디 그렇습니다. 있는가를.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강하게 그대로 이렇게 우직하게 밀고 가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그것도 너무 길지 않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네. 과단성 있게 하는 것이 좋겠고 그 과정에서 물론 선후 완급과 네. 경중 이런 걸 가리는 지혜는 필요하겠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하여간 그렇게 되도록 이번 국회 특히 첫 뭐 1년이랄까 네.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 과단성 있는 일처리의 1번 과제가 뭐가 될까요? 예컨대 이제 조국혁신당은 벌써 어제 대검 앞에 가서 김건희 여사 수사 촉구하고 이게 만약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즉각 근데 뭐 특검 요구. 조국혁신당은 예를 들어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네. 제기하기도 했고 예. 창당의 배경이라든가 또 구성원들의 대부분의 어떤 특기가 있는 어떤 영역 네. 이런 부분이 검찰 개혁과 연관된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뭐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부분을 당연히 포함하되 네.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국민들이 코로나보다 더 어렵다고 하고 맞습니다. 있는 이 민생 예. 이것이 기본으로 되면서 가는 것이고 민주당은 어쨌든 사실상의 국정 대안 책임 정당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조국 혁신당에서 제기하는 이런 것들이 두 번째 과제 또는 덜 중하다는 것이 아니라 뭐 당연히 그 뭐 지금 우리가 꼭 그거 하나만 먼저 해야 될 정도로 그렇진 않잖아요. 예. 동시적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동시다발로.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힘도 있고 네. 또 일이라는 게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국회라는 것은 네, 네. 꼭 무슨 뭐 1호 법안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1호에는 1호 패키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지금은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다시 다 싹 정리하는 것부터 네. 포함해서 민생의 예. 과제 등등 있다 하더라도 10가지 과제를 동시에 한다 하더라도 다 그것이 1호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은 하여간 그런 과제를 네. 그 중에서도 그러나 좀 집중점 있게 선별은 해야 되겠지만은 큰 틀에서는 민생의 과제 그리고 어떤 정치적이거나 또는 검찰 개혁과 관련된 것들도 집중력이 있고 국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네. 뭐 이렇게 가야 되겠죠. 제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건 좀 꼭 여쭤야 될 것 같아서 한 5분 네, 두 뭐 가지만 저 가라고 안 하시면 한 5분 더 있어도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늘 시간을 바쁘게 쓰셔가지고 네. 아 이제 선거 끝났구나. 네. 아니 근데 제가 저걸 맡았잖아요. 네. 선거 검증단장. 아 그렇구나. 그것 때문에 지금 네, 10분에 또 가셔야 되죠. 만나기로 예. 했어요. 예. 자,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댓글로 어떤 분이 원내대표 김민석 가자 이렇게 예, 원내대표 출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가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모르죠. 뭐 네. 그거는 이제 아까 그렇지 않아도 현충원에서 예. 추미애 우리 전 대표하고 정동영 전 의장하고 예. 저희가 15대 동기들이거든요. 아, 15대 동기들. 저보다 나이들이 다 한 10살, 뭐 네. 6살 위인데 야 15대 누구 들어왔냐? 뭐 이러고 오랜만에 반갑게 네, 네. 이렇게 했는데 국회 지금 추미애 대표가 6선이죠? 네. 6선. 네. 6선이시고 정동영 장이 5선인가? 5선. 5선이죠. 네, 예. 네. 뭐 하여간 등등. 그래서 국회는 조정식 의원도 거기도 6선입니다. 6선이고 예. 박지원 의원도 의원도 거기는 5선이죠. 5선. 예. 그러니까 하여간 근데 이제 국회는 우리나라 국회는 시니어리티라고 해서 보통 선수를 따지죠. 나이를 따지는 것 같지는 않고 네. 선수 우선의 일반적인 의회 내에서의 관례와 원칙 이런 걸 지켜왔고 우리 당도 거의 그런 걸 지켜왔는데 어쨌든 거기에다가 이제 큰 틀에서 봐서 중요한 것은 민심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회를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기계적인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어떤 형식 논리 네. 이것도 중요한 더 큰 번에서 민심의 흐름과 방향을 읽고 원칙을 갖고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국회의 어떤 존엄 네. 뭐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도 설파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네. 저는 그런 국회의장이 되는 게 좋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제 의원들이 이제 뭐 다 생각을 하겠죠. 네.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도 밝혔던 것 같고요. 추미애 대표가. 아, 그리고 그래요? 예. 원래 추미애 대표는 안 주저하잖아요. 그 중립이 아니다.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무조건 중립만 지키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국회의장은 국회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하는 거죠. 뭐 중립이라는 게 뭐 세상 좋은 얘기인데 네. 뭐 아주 수학적 기계적 중립이라는 것은 원래 뭐 가능하진 않은 거고. 네. 예. 원내대표는 어떻게? 원내대표는 저도 뭐 생각해 봐야죠. 이제 예. 저도 하여간 분명히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번 며칠 내로 이번
국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제가 풀어가는 게 좋을까 고민을 좀 해서 방향 네. 정해야죠. 사선 중진이시기 때문에 국회에서 상당 저는 중진이라는 표현은 제 입으로 잘 쓰지를 원래 않아요. 아. 아니, 이상하게 저는 그런 단어가 그렇게 그러니까 되게 보면 좋지 않더라고요. 뭐 저는. 상황위원장은 아니지만 뭐 상황본부장 막 이렇게 되게 높게 쓰는데 저는 사실 상황실장을 맡으셨다 그래서 아니 지난 실장 문재인 굉장히 대통령 때 신부적인 제가 종합상황본부장을 했었어요. 이미. 네, 예. 그러니까 총괄본부장, 뭐 선대위원장 이런 거 다 해봤는데 원래 이번엔 그게 아니라 그냥 상황실장을 별로 조금 하려고 한 게 커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뭐 그건 그렇고. 근데 이가 하여간 이번 국회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네. 어마어마하게 맞습니다.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가 전에보다는 지난번 180명 때보다는 훨씬 균질해지고 방향도 어느 정도는 방향의 일치성도 높아졌고 네. 그다음에 민심의 압박도 있기 때문에 훨씬 여건은 좋은데 네. 한편으로는 오버하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롱, 스피디, 스마트 예. 그러면서 또 내부를 잘 절제하고 이게 중요하고 그야말로 이제 거의 뭐 이런 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대선 시작이라는 느낌도 가져야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대선의 네, 시작이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꼭 선거 운동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 어떤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런 정도의 각성을 예. 매일매일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역할하고 일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지는 저도 이제 뭐 저 사실 어제 처음으로 좀 잤어요. 진짜 너무 잠을 잘- 바빴어요. 예, 네, 맞아요. 어제까지도 예. 네. 생각도 않고 했다가 갑자기 또 무슨 선거 검증단장을 맡으라 그래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끝나고 잠깐 또 누굴 예, 만나야 예. 되는 거예요. 선거 검증단은 뭐 그러니까 그게 선관위 이거예요. 부정선거 아니, 이런 그게 거. 아니고 예. 이제 가령 미추홀의 당장 남영이 예. 그 케이스가 투표함 있잖아요. 그런 의심 사례들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앞으로 혹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그런 유사 사례들이 나타나면 안 되고 요번에도 하여간 의혹의 여지가 없게 바로 잡아야 되고 그래서 네. 그런 것들 갑자기 어제 마치고 해단식 하다가 네. 해단식 끝나고 상임선대위원장 세 분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게 필요하다고 하다가 갑자기 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 하여간 방향을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하루 이틀 저도 잡고 네. 방향을 좀 잡아야죠. 네,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22대 국회 민주당은 방향의 일치성, 예. 그런 것이 예. 훨씬 높아졌다. 민심의 압박성, 그렇죠. 예, 방향이 두 가지가. 일치가 되어 있고 민심의 압박성이 있고 또 그 반면 교사로 할 경험이 또 지난번 180석도 있고 네, 예. 아주 옛날로 보면은 열린우리당 때의 그 108번내 아, 더 네, 있고 108번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 그러니까 108번내의 경험이 지난번 180석의 과도한 자기 검열 내지는 너무 의원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의원들이 조금 이렇게 자기 목소리가 예. 적다 하는 느낌이 사실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파이터들도 많이 들어왔고 네. 당장 아까 말씀드린 뭐 박지원, 정동영, 추미애 이런 양반들이 뭐 예. 혼자 스피커들이 다 스피커들이 세잖아요. 예. 출력이 센 분들이 많이 출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초선들이 다 출력이 센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예. 출력 걱정은 별로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예. 이걸 잘 갈 거냐. 네. 근데 우리 책임감은 엄청나게 높고 예. 사실 그런 걸 이렇게 곰곰이 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참 큰일이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번 국회는 대정부 질문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국회 상임위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스피커들이 굉장히 출력이 센 스피커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뭐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네, 그렇고 또 누굽니까 신장식 대변인도 그렇고 네. 그것만 틀어도 국민들이 하루 종일 즐거울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합니다. 스피커들이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해찬 전 대표께서 지난 180석이나 줬는데 뭐 했냐. 그런 소리를 그동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줬는데도 또 못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당한 경고성 메시지를 그럼요. 냈습니다. 어제 그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실제로 어디 기사에도 제가 얼핏 봤는데 선거 결과 출구조사가 나오는 시간부터 네, 뭐 어제도 계속 오늘까지도
TV 화면을 통해서 비춰졌을 때 뭐 아닐 때도 그랬지만 이재명 대표가 얼굴이 그렇게 예, 밝지 않았어요. 그게 뭐 밝고 어둠의 문제가 아니라 무거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이해찬 대표께서도 어제 이제 그 해단식 끝나고서 저희가 이제 약간 이렇게 마무리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자기 이제 너무 힘들다고 이제 이번에도 힘들었다고 네. 당신께서 이제 그만 좀 부려먹으라고 이제 그러셨는데 다 그런 어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저희가 10분이나 네. 모시고 있어가지고 함께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들 또 저희 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아까 말씀처럼 저희가 사실은 중간에 각종 지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그걸 또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조금 조심스럽게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죄송함은 있지만은 네. 기대하기는 정말로 놀랄 만큼 도와주시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해주셨고 그것을 또 100% 저희들이 다 받아안지 못한 죄송함이 있고 근데 순간순간에 정말 선거를 하면 그렇습니다. 울컥울컥할 때가 많아요. 정치를 하고 선거를 할 때는 울컥울컥할 때가 많은데 이번에도 그런 시간이 많았다. 그리고 정말로 감사하고 저희들이 잘하겠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채찍질을 계속 해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